이번 주제는 케인즈주의의 귀환입니다. 일단 자본주의 몇 년 쉬어간다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콘트라 TF 파동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단기 불황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아주 깊은 오랜 침체기가 있고 다시 호황기가 있고 깊은 오랜 침체기가 있고 다시 호황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정도가 이런 불황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장기적인 불황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비즈니스 사이클이나 제품 수명 주기처럼 자본주의 경제 성장에 장기적으로 호황기와 불황기가 순환으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경제학계에서는 참고로 이걸 인정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어, 경제학계에도 당연히 경기 변동 시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기 순환 시계. 근데 이런 콘트라 TF 파동처럼 어마어마하게 깊은 장기적인 침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문제는 주기적으로 옵니다. 왜 주기적으로 오는지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근데 투자학계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처럼 언제나 이런 희한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장기 불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기 변동론에 관해서 슈페터가 발표를 합니다. 동시에 케인즈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장기 순환론을 예민하리만치 반대합니다. 특히 폴 크루먼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환조차도 자신의 방식대로 하면 절대 불황이 오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10년마다 오던 단기 불황이 아닌 장기 불황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1982년 레이건노믹스 대처리즘으로 인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것들은 40년간 우리를 풍족하게 살겠지만 이제 호황이 끝난 것 같습니다. 불황의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대공황도 겪어보고 스태그플레이션도 겪어본 워렌 버핏 역시 드물게 불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항상 미국 경제에 대한 희망찬 이야기를 하는 것에 비해 이번에는 불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방망이가 짧은 베팅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최소 5년 이내에 바로 잡히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미국 정부와 연준의 실행의 영역입니다. 상당히 많은 전망에서도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GATT, WTO라는 국제무역규범이 사라진 시대에는 더욱 이 점을 해소하기 어려울 겁니다. 기껏해야 미국 정도나 스스로 생산하는 원자재로 어려움을 벗어날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런 장기 불황에 관해서 미국은 항상 자본주의 역사에서 짧게 겪고 벗어났었어요. 덧붙여 자본주의 경기 변동론을 비탄한 게 스탈린과 경쟁하다 숙청된 트로츠키였습니다. 사회주의자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결국 하는 말은 자본주의는 사라진다는 허황된 거짓말을 합니다. 자본주의는 사라지지 않았고 사회주의는 사라질 뿐했으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이 영상,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입니다. 자본주의는 여차하면 지금 10년 이상 쉬어가면서 다음 새로운 목표, 즉 이념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신자유주의는 실수였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자유주의화되지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는 40년간 사용되고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지난 40년간 신자유주의는 우리에게 다양한 식재료를 맛보게 하고 IT의 풍족함을 겪게 했고 금융투자를 하게 했습니다. 단순 노동직에서 서비스직과 뉴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기술 관련 일을 하게 된 것도 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전 세계적인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바뀌는 시대로 장기 불황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대공황의 불황이 10년이었고 스태그플레이션의 불황이 10년입니다. 우리는 40년간 경제 이념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순환을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음 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먼저 접근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불황기에는 살아남는 게 힘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망하고 살아남는 사람들만 남는 게 경기 불황기예요. 즉
살아남는 조직과 개인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장기적인 목표는 이런 경기 침체에 끄떡없는 개인이자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춘다면 강한 조직 그리고 강자가 됩니다. 사실 불황이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를 증명하는 기간입니다. AI 스쿨 랩이 꾸준히 경제 업계 분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위기 둘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그 경영학에서 초창기에 재무관리학에서 아마 배우는 게 여기 탑다운에서 바텀업 이렇게 온라인을 시키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역사 공부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본주의 역사로 알아보는 자유주의. 16세기에서 18세기 자본주의 베타 버전입니다. 이거 중상주의라고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는 국가 개입주의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해요. 중상주의란 건 애덤 스미스가 뒤에 붙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자본주의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입장이 있어요. 자본주의 초기 모델인 건 인정. 근데 상업 자본주의 이걸 자본주의라고 불러야 되냐? 상인들 위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라고 불러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본주의 이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본주의 버전을 이야기할 때도 1.0이 안 속해요. 이거 베타 버전입니다. 이 당시가 어땠냐면 레판토 해전이 일어나고 설탕 노예 삼각 무역이 일어나고 잉카 제국에 대한 침략이 일어나고 대항해 시대고 무적 함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명예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동인도 회사들과 회적들이 있었고 자본주의의 반복적인 문제인 튤립 버블이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뉴턴도 이 시기에 남의 회사 버블이라는 폰지 사기에 당했습니다. 이 시기 경제란 말 그대로 정치 경제학이에요. 국가 개입주의니까. 봉건제가 무너지고 르네상스 지나고 왕권 신수설에 기반한 절대 왕권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절대 왕권의 눈치 본 귀족들이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경제 활동에 국가가 적극 개입한 시대예요. 이 중상주의 시대를 국가 개입주의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무역을 제로섬으로 보던 시대예요. 이때는 뭐 세계화로 따지면 세계화 1단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전 세계 무역을 제로섬으로 봤어요. 당시에는 전 세계 무역이라는 게 빅파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제로섬 경제, 뺏고 뺏는 경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문명의 한 부분인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문서를 드릴 테니까 어차피 보실 거니까. 이 당시에는 경제학이란 학문이 없었어요. 과학 역시 사실 귀부인들이 이야기 용도로 후원하던 시대입니다. 뉴턴이 연금술에 매진했고 뉴턴의 책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나왔던 책입니다. 즉 과학이 철학의 그냥 일부분으로서 다루어지던 시기예요. 과학이라는 개념보다 신을 탐구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접근하던 시대입니다. 이때 국가의 부에 대한 기준점은 금과 은입니다. 오죽하면 잉카 제국을 점령한 스페인은 제국의 여러 거기도 금장식이나 금 세공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문화적 가치를 싹을 버리고 녹여서 금괴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역을 통한 자본 및 금, 은, 귀금속을 축적하는 걸 국부를 증대시키는 이상적인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이 당시 바다에는 해적이 가득했는데 금, 은, 귀금속을 약탈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금, 은, 귀금속이 해적들이 숨기는 보물상자라는 이미지는 절대 왕권과 중상주의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설명을 하자면은 맵은 전 세계는 맵이에요. 그리고 금, 은, 귀금속은 가스와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금, 은, 귀금속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 은, 귀금속이 있는 미개척지를 찾고 타국의 미네랄 그리고 가스를 최대한 뺏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게 중상주의예요. 딱 들어봐도 전쟁 많이 나겠다 싶은 제도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있으니까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는 이 미개척지에서 약탈을 하는 겁니다. 문명으로 생각하면 멀티를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문명에서 멀티를 계속 확장하다가 이제 확장할 게 없으면 뺏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상주의 시기에는 미개척지를 최대한 찾아내던 시기였고 미개척지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지니까 전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뺏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중상주의 상황에서 국가 성장을 대변하던 이론이 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이사인 토머스 먼의 무역 차익설입니다. 우리의 재산과 재보를 늘리는 정상적인 수단은 무역이다. 여기서 지켜야 할 준칙은 우리가 이방인에게서 사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그들에게 파는 것이다. 즉 무역 수지 흑자가 나와야 된다. 당연히 잘못된 이론입니다. 잘못된 국가 성장 이론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중상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들어온 금, 은 자본으로 산업을 일으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 금, 은이 유럽 전체로 퍼지자 물가가 상승합니다. 철저한 국有국가였던 유럽 제국들은 신교인이 만드는 기술자들이 신교인인 기술자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신교인인 기술자를 고용을 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오히려 기술자들이 태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을 해도 오히려 실패하면 2단으로 찍힐까 겁이 났거든요. 특히 신교에 비해서 대포가 부족했는데 이제 대포 기술이 부족했는데 그 대포 기술을 제대로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덕에 신교인을 많이 받은 잉글랜드와 네덜란드가 발전합니다. 이 시기 돈만 쌓아두던 스페인 황실은 3번이나 파산을 해요. 현대로 치면은 국가부채 디폴트죠. 르네상스 이전 봉건제 시절은 잘 생각해보면 분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재정 정책이라는 게 중요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받아서 각자 그냥 빈곤 구제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네들 봉건에서 각자 하고 나머지는 세금만 받으면 됐으니까. 그래서 국가 전체로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이게 서유럽의 분권화 봉건제 구조가 동양의 중앙집중적 관료제 구조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쟁 잘 날 만한 딱 구조니까 전쟁으로 인한 이상한 세금들이 늘어납니다. 이 중상주의는 금, 은, 귀금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보호무역주의의 형태를 띱니다. 자국의 금, 은, 귀금속은 나가지 못하게 하고 타국의 것은 뺏고 결국 중상주의 국가들끼리 식민지 쟁탈전이 됩니다. 이게 전쟁이죠. 무적 함대와 영국의 전쟁, 신교와 구교의 30년 전쟁,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 전쟁 모두 돈이 걸려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돈이 걸려 있어요. 전쟁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전쟁이 대규모화되면서 재정은 더욱 필요해집니다. 근데 이 시기에 프랑스 국가 지출 중 3분의 2는 군대에 할당되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각 왕실들은 근데 부채를 제대로 관리할 줄 몰랐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역사상 이걸 안 해봤으니까. 학문적으로 꾸준히 발전해온 시스템이 아니었으니까. 역사상 국가 부채를 관리할 줄 모르면 세금이 오르다 못해 이상한 세금이 매겨집니다. 영국의 화로세, 벽난로세죠. 그리고 창문세, 가발세, 헤어파우드 세금. 그리고 프랑스 역시 창문세를 매깁니다. 영국은 창문 개수였고요. 프랑스는 창문의 폭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커튼세, 계단세, 건물 폭에 따라 걷는 건물세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땅이 좁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 폭을 줄인 건물세가 있었어요. 이건 각국의 건축 양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영국 같은 경우 그래서 창문을 없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창문의 폭에 의해서 세금을 주니까 창문을 길게 늘립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따닥따닥 좁게 만들어요. 네덜란드의 커튼을 왜 안 치는가, 이 커튼을 안 사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는데 뭐 칼뱅주의 때문이다. 제가 보기에는 커튼세에서 그대로 문화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도 소파에 앉지 않고 온도를 고수하는 것처럼 네덜란드도 그렇게 고정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당시 시대상을 정리해보면 인플레이션에 전쟁 있고 거기에 세금 높고 독점 상인 시대에 귀족 지주 시대에 절대 왕권, 즉 국가의 힘이 너무 세지고 독점 상인이 거기에 같이 지금으로 치면 정경 유착을 하고 전쟁 나고 세금 넣고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지옥이죠. 그래서 이 상황은 정말 지옥 같은 시대였고
귀족과 성직자들은 또 특권층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영국도 지금은 이런 구조입니다. 영국도 귀족들은 세금을 적게 내요. 이 시기는 간단히 말하면 귀족과 귀족화된 최상위권 부유층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식민지를 만들던 시대입니다. 자국민에겐 전쟁 부담으로 가혹한 세금 그리고 기근이 함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다? 아사자가 국가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느 제국들처럼 성공한 상인들과 대중이 중심이 되어 왕권에 대한 반발을 일으킵니다. 중상주의 결과 청고도 혁명 시기 영국 내전으로 인해서 왕당파가 무너지고 공화정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왕정 복고 후 명예혁명으로 입헌 군주국이 됩니다. 프랑스는 왕보다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되고 나폴레옹 시대가 됩니다. 스페인은 포르투갈이 독립하고 왕위 계승 전쟁으로 약소국이 됩니다. 사실상 최강국이 몰락하자 유럽 전체의 경제는 침체합니다. 반면 영국과 네덜란드는 부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 당시에 침체라는 단어는 툭 까놓고 말해서 빈곤이 아니라 기근이에요. 기근. 아사자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식량 부족을 뜻한다는 점을 우선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지금도 단순히 수입을 하지 않고 수출만 잘하면 국가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납니다. 인플레이션 나서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그 침체는 스페인이 한번 겪었습니다. 막대한 돈은 무조건 생산성과 경쟁력에 쓰여야 됩니다.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나지 않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금융자본주의를 미국이 택한 배경이 이 때문입니다. 동시에 신자유주의 자본으로 후발국을 성장시키는 개도국용 개발경제학도 이것입니다. 자, 이 당시 중상주의 시절 경제의 핵심 이론은 멜서스의 인구론입니다. 당시 세계 무역은 제로섬이라고 생각하는 상징적인 단어이기도 해요. 요약하면은 토지, 식량, 위생 같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산술적으로 등차 수열로 증가한다. 근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등비 수열로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산하 제한을 해야 된다. 저소득층은 가능하면 결혼이나 출산을 늦추거나 안 하는 게 좋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전쟁, 기아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도 있다. 그리고 그게 같은 파이에서 모두가 나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도 상위층에게도 윈윈이다. 그래서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전쟁은 좋은 것이고, 기아 빈곤 자금을 없애버렸어요. 당시에 영국 총리는. 이게 1798년대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1차 세계대전 질소비료가 나오고 나서야 깨집니다. 이 이론이 틀렸다는 걸 지금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되고 풍요 속에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니까 인구는 자연스럽게 감소했습니다.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결혼 문화에 의해서 출산율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 시대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경제학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비판하면서 그 이전 시대를 중상주의라고 붙인 사람은 애덤 스미스, 국부론의 저자입니다. 이 국부론은 자본주의의 시작서 바이블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절대 왕권과 귀족과 독점 상인들의 시대, 강력한 국가의 경제 개입을 배경으로 알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중상주의 다음으로 넘어가는 자본주의예요. 국가 개입주의 실패로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본주의 1.0,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영국에서 1820년 의회에서 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한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실제 제대로 실행된 건 1846년 공물법 폐지로 실제 실행이 됩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크게 천부인권과 자연법 사상에 기반합니다. 이 당시 최상위 이념은 왕권 신수설이에요. 절대 왕권의 시기고 거기에 귀족이 붙고 귀족을 돕는 상인들, 독점 상인들이 붙던 시기입니다. 이 이념 밑에 모든 법들과 체계들이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인정을 받는 시대입니다. 보통 이념이란 게 이런 구조예요. 해당 국가 권력이 이런 식으로 합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려면 왕권과 귀족들의 개입을 초월한 상위의 가치 기준,
가치 기준, 즉 새로운 이념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이 당시부터 인권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천부인권. 모든 이의 인권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당시에 법을 비판하는 용도 중에 하나였는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동등한 인권을 받은 채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권은 간습적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라 자연법에 의한 정당성을 갖는다.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적 자유의 체계다. 즉 인권이라는 게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자유주의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이 자연법, 자연적 자유의 체계. 인위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법을 비판합니다. 뭐 동양으로 치면 노자의 장자 사상 같다고 할까요? 예. 노자와 장자의 사상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절대 불변, 자연 불변의 모습을 주장하는 게 이거 목표예요. 영구 불변적인. 그래서 경험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어야 된다고 강조한 게 이 시기입니다. 이 두 가지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자유경쟁시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결과의 평등이 국가 개입주의나 정부 개입주의에 가깝고 사회주의에 가깝다면 기회의 평등은 자유방임주의나 신자유주의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초월적인 원칙이 종교 왕권 신수설이었다며 근세에 들어서는 인간의 이성을 기준점으로 하고 인권이라는 게 자연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을 사회 질서의 근본 이념으로 보았습니다. 변치 않는 원칙을 찾고자 하는 시기가 이 당시였습니다. 어떻게 약한 국가가 모두를 추월했나, 이걸 분석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당시의 시대 상황은 풍요로운 토지를 기반으로 중농주의를 추구한 프랑스, 중상주의를 추구하다가 말아먹은 독점국가 에스파냐, 그리고 가난해서 약탈하려고 백년 전쟁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중상주의 시절에 사략 해적이 날뛰던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 근데 이 세 국가 중에서 추월하고 영국이 서유럽의 최부국이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이걸 분석하는 게 이 국부론이었어요. 저 선발국을 제치고 후발국이 최강국이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국가 개입주의를 반대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멜서스의 반대자 취급을 받았어요. 사회주의 시작점이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면 자본주의 시작점은 이 국부론입니다. 그리고 둘 다 영국에서 책을 썼습니다. 자, 영국의 공물법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 개입주의의 폐해를 보여주면서 이게 끝나고 나서야 제대로 된 자유방임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간단히 말하면 영국의 곡물 가격 유지를 위해서 해외 곡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나폴레온 전쟁이 끝나니까 곡물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당시 영국은 귀족 지주 계층이 의회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장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곡물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산하는 곡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의회를 움직여서 이 곡물법을 통과시킵니다. 명분은 이랬어요. 영국의 곡물 사업을 보호한다. 쉽게 말하면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이건 순전히 봉건제부터 내려오던 농장을 소유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귀족 지주를 위한 법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높아진 식량 가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는 도시의 고용주들도 거기에 맞는 임금을 줘야 했습니다. 당연히 도시민들에겐 이게 굉장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물법이 세 가지의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합니다. 두 번째, 야, 이거 귀족한테 권한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폐지할 권력이 있어야 되겠다. 보통선거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전에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다 한들 귀족들이 의회에서 완전히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이기기 힘들었기 때문에 로비를 통해서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로비가 발전합니다. 덧붙여 문화적인 걸 보면 서구인들은 돈을 벌면 시외 전원주택을 좋아하는 경향도 여기에 좀 관련이 있어요.
아시아인은 성공하면 도시민이 되려 하거든요. 왜냐면 도시가 중앙 집권화됐고 여기에 모든 기능이 몰리던 시기니까. 근데 서구인들은 시 외곽에 집을 짓습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내려온 건데 그들의 관점에서는 일자리 잃은 빈농이 모이는 곳이 도시예요. 그리고 식량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 상류층 사회 귀족 계층이잖아요. 젠트리 계층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뭐 귀족들처럼 시외에 전원주택을 지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굳어진 서구인들은 아시아인과 달리 돈 벌면 이제 지금도 시외에 나가서 전원주택을 짓는 문화가 이때 시작됩니다. 근데 아시아인은 어떻게 돼요? 강남, 예, 뭐 아니면 이제 도시민, 금융가들만, 금융 부르주아들만 이제 보통 도시에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따지면은 귀족들보다 아랫계층에 있었던 거죠. 반면 귀족이 아닌 돈 많아진 상인들이, 젠트리들이 모이면서 주거 비용이 높아지는 걸 상인들과 그다음 귀족화된 젠트리들이 모이면서 주거 비용이 높아지는 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돈 벌고 좀 잘 나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귀족급인 이제 젠트리들이 모여가지고 점점 거기에 주거 비용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이 나가잖아요. 이 변화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이 젠트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공물법은 이후에 정치의 병크를 볼 수가 있어요. 언제나 정치는 경제보다 한 발 느립니다.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너무 느리게 개선하면 성장 속도가 느려서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바뀌지 않으면 중농주의 프랑스나 몰락한 에스파냐처럼 됩니다. 근데 바뀔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바뀌어야 돼요. 이게 중상주의를 버리고 자유방임주의의 자유당이 집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대기근에 구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병크를 저지릅니다. 이건 아일랜드 상황에 대한 이제 관한 문제인데, 아일랜드는 중상주의 시절에는 남한이 일본에게 약탈당하듯 식량이 수탈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수입을 해도 아일랜드인들은 일자리도 없었고 해당 수입품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즉 중상주의로 약탈된 한없이 약해진 아일랜드였는데 거기에 자유주의가 강조되면서 자립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아일랜드 소농민들의 상태는 잉글랜드에 수탈당해서 내륙 지역 사람들은 화폐 경제 안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즉 화폐 경제에 소속되지도 못한 노예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외국의 싼 값에 수입해서 사라고 하면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애초에 돈이 없는데. 그래서 가격과는 무난했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육로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식량은 해안에서 썩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육성도 안 된 3살짜리 같은 경제에 성인으로의 경제 활동을 요구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신흥국에게는 별도의 쿼터제를 줘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정부 개입을 용납해주는 대신에 이제 WTO에 가입을 시킵니다. 식민지 처지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병크가 겹치는 거예요. 결국 이 지주 카르텔 그리고 귀족들과 공문 상인들이 이길 수 없어서 이 공무법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별의별 수단을 동원한 게 로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서구 정치의 로비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걸 폐지했는데 문제는 이런 병크가 또 겹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어떤 부작용을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실시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정치는 경제에 비해 느리고 심지어 현황을 모르는 병크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력자라는 게 중요해요. 이 병크를 저질러도 권력자예요.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정치인들끼리의 경쟁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정치인을 지지한다면 그들은 권력자가 됩니다. 자, 산업화와 자유무역, 기근을 없앴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기본 주류는 곡물 가격을 낮춰야 된다 혹은 대체품이 많아야 된다입니다. 이게 산업화된 근현대 국가에서 아사자 즉 기근이 없어진 배경입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사회주의를 생각을 해봅시다. 러시아도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각각 어떻게든 공업은 산업화는 어떻게든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농촌과 도시에 서로 운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호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산업화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병크를 저질러 가지고 자유방임주의적인 산업화로 시작이 된 건데 거기에 희한한 병크를 저질러 가지고 국가 개입주의 형태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그 대약진 운동 같은 헛짓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러시아도 소련도 비슷한 그런 사건을 저질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철강은 넘쳐 흐르는데 식량은 부족한. 이처럼 자유방임주의 안에서 나온 게 산업화입니다. 이걸 반대하는 쪽은 아직 있으면서 공정무역이라면서 선한척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죠. 이 공정무역이라면서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옥스팜 엠네스트입니다. 보수와 진보 무관하게도 지금 특별한 이유 없이 일상적으로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중상주의 옹호자들의 논리입니다. 한국도 은근히 그런 면이 꽤 있죠. 이 당시 영국 자유당은 당시에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실행했으나 이후에는 좌클릭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자유당이 대립한 곳이 어딘지 기억하면 편할 겁니다. 영국의 상원, 즉 귀족원입니다. 이건 1911년 귀족원이 입법 거부권이 폐지될 때까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영국 사회에서 귀족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뭐 이제 자기네들 물려받은 자본을 가지고 보수당에 진출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자, 이 정도로 보고 애덤 스미스를 이야기해 봅시다. 보통 앞뒤 다 잘라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 이거 하나 가지고 악용이 돼요. 심지어 저도 학교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언제나 전 세대의 한계점을 비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상주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국부론은 자본주의의 시작점이고 경제학의 시작점입니다. 당시 주류는 멜서스의 인구론이었고 국제경제는 제로섬이고 사회 문제는 빈곤이 아니라 아사자가 나오는 기근이었습니다. 즉 중상주의의 가장 큰 배경에 가깝습니다. 전쟁이라도 해서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이 멜서스의 인구론을 제대로 깨부순 게 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미리 말하는데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인입니다. 잉글랜드 중심인 주류사회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사실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귀족으로 인정받게 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목표는 경제적 자유주의 지향점으로 완전한 자유의 사회, 이걸 목표로 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주장한 걸 순서대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국부는 화폐가 아니라 생산성의 증가다. 분업에 의한 생산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어져서 GDP가 됩니다. 중상주의는 당시 화폐인 금, 은, 귀금속에 미친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정된 화폐이며 전 세계는 제로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국부론에선 이렇게 비판합니다. 국부의 성장이란 화폐의 축적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이다. 이거 지금으로 보면 워렌 버핏도 금을 투자 안 하시거든요. 금은 생산 도구가 아니잖아. 거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겪은 중상주의 시절에도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야, 이걸 축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화가 얼마나 많은가, 즉 구매력, 소비 능력이 중요하다. 백날 화폐가 많아봐야 구매력, 소비 능력이 떨어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당시 유럽 사회는 인플레이션 상태란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국부는 생산의 증가다. 그리고 무역 흑자설에 집중하지 마라. 이건 헛소리다. 보호무역주의 그만하고 무역 독점권을 폐지하여 무역을 할 자유를 부여해야 된다.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대놓고 무역 차익설은 개소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화폐 경제의 대중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핵심은 사유재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노동가치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화폐에 대해서 교환가치에 대해서 노동가치를 많이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돈이 합쳐진 게 가격이고 거기에 노동의 가치도 들어간다. 그리고 이걸 사유재산을 중요시하면서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부를 만한 게 이 자유방임주의부터예요. 사유재산을 중요시하면서 비판한 대상이 어디냐? 스페인입니다.
재산을 강제적으로 몰수했거든요. 스페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그 잉카 제국을 침략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험가이면서 잉카 제국에 많은 금들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스란히 스페인 왕실은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스페인은 여러 가지 사유재산을 많이 뺏는 행위를 많이 했어요. 절대 왕권에서. 그걸 비판한 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고 사유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손, 시장. 이게 자꾸 뭐 완전히 손을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경쟁이 중요하다는 개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 식량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그 영국 사회에서 식량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다른 과일이나 이런 사치재들이 늘어나서 삶의 질이 높아질 거고, 이 식량들은 도시의 생산품과 함께 도시의 공업과 함께 같이 호혜적인 관계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시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푸주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다. 이게 왜 이런 접근이 나오냐면, 왜 이기심이 필요하다라는 접근이 나오냐면, 이 당시에 중상주의에서는 처음으로 빈민을 구제해야 된다는 국가적인 접근이 있었어요. 옛날에 봉건 영주 시대에는 분권화돼서 영주들이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중앙 집권화가 되니까 국가적으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엘리트 귀족들이 이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된다. 그건 일종의 의무로 강조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가부장적 가부장적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에는 가부장적이라고 하면 가부장제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잘못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엘리트주의, 강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온정주의적 접근으로 하니까, 야, 그거는 아니다. 이기심이 오히려 더 사회를 발전시킨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일관된다. 근데 그 이전에는 개인의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서로 대치된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게 온정주의적으로 엘리트에게 의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엘리트조차도 자기 이기심을 줄여야 되고 그 아래 계층도 자기 이기심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걸 사회 전체적으로 만드는 게 그 당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분이 논리학 교수고 도덕 철학 교수란 걸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욕망에 대한 긍정이죠. 농업의 개량, 잉여 생산물이 남으면 농촌에서도 사치적인 다양한 과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 아니냐. 식량 가격이 떨어지는 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맞다. 왜? 시장이 커지니까. 그 시장이란 건 뭐? 보이지 않는 손. 전국을 보면 지금 과수원, 중국 같은 경우가 과수원 폐지하고 농지로 바꾸는 식량 생산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상당량 식량을 의존하니까. 녹수청산 금산은산이라고 해가지고 20년 동안 중국은 다시 녹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미국이랑 디커플링을 하잖아요. 미국이랑 디커플링을 하면 상당량은 브라질과 미국의 대두와 여러 가지 식량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되면은 식량 안보에 굉장히 큰 위협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과수원 다 버리고 전부 농지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농부 입장에서는 과수원 딸기나 아니면은 과일 같은 게 훨씬 더 수익성이 높거든요. 이게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이고, 사회주의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화를 한 겁니다. 빈곤을 해결을 못해서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기아 아사자에 대한 해결을 못해가지고 세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체적으로 되던 국가라 하더라도 세계화를 하지 않으면 남는 잉여 생산물이 없기 때문에 여차해서 기후 위기 같은 게 이렇게 터져버리면은 농사가 한번 실패해 버리면은, 예, 거기서부터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지금 조용한 이유가 모내기 처리라 그래요. 아예 국가적인 접근으로 모내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한 0. 몇 %가 전 세계에 다 배포할 만한 식량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자본주의의 힘이자 세계화의 힘입니다. 자유무역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가 개입주의에 의한 인위적인 제조업 육성 반대 규제 개혁입니다. 중상주의자들에게 제조업은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외국의 제조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 정책으로 수익 경쟁에서 보호를 합니다. 이런 제조업의 육성하고 보호 무역을 왜 했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온정주의적 보수주의, 낭만적 보수주의, 빈민에게 일자리를 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입장에서는 형태는 착취처럼 되는데 굉장한 관료제고 엘리트가 의무를 지어야 한다라는 접근이었어요. 이걸 나쁘게만 볼 건 아닌 게 영국 같은 경우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잖아요. 이게 1차 세계대전까지 귀족들은 이 권총 들고 최전선에 나가요. 그래서 총 들고 자기가 최전선에서 달려나가면서 그 돌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그걸 한번 했더니만은 장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냥 1차 세계대전 그 상태에서 다 죽어버리니까 야 잠깐만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이 당시 관점이 나쁘게만 볼 게 아닌 게 이게 온정주의적 접근이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접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국가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해보고 했다는 최초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중상주의가. 근데 그 전에는 봉건제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온정주의고 사회 전통주의에 가까웠죠. 봉건 영조가 좁은 지역 운영하듯이 그냥 똑같이 지역에 내가 지금도 보면은 지역 유지들 중에서 옛날에 못 살 때 그 지역 그 주변 사람들 굶지 않게 해준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좁은 지역 운영하듯이 국가 단위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자기 봉건 지역 지키듯이. 산업혁명 이후에 제조업, 즉 도시 일자리 양성의 최상의 조건이었고 이게 빈민들에게 일자리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보호하고 키우는 관점이었죠. 이 과정에서 제조업 독점자들만 특별하게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이익은 무시된다고 비판을 한 게 애덤 스미스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제조업이 없어도 가난한 게 아니다. 자본과 노동은 비록 다른 대상에 대해서긴 하지만 당시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지금에는 이게 상식이죠. 제조업 없다고 가난한 건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싱가포르에 이런 데는 가난해야죠.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과학, 기술, IT 같은 겁니다. 돈이 되면 연구를 하고 필요하면 연구를 한다는 말이 이 과정에 딱 맞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거 이야기하면은 바퀴벌레나 모기 퇴치 같은 거예요. 이거 국가가 나서서 잘 해결 못한 것들이었거든요. 국가가 열심히 퇴치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고 쥐도 사실 여기에 퇴치가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리 자꾸 잡아도. 사업적인 접근이 이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경쟁을 기반으로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사회자본은 즉 자연적인 게 가장 빨리 증대한다. 무슨 뜻이다? 경쟁을 통해서 가장 빨리 증대한다. 그러니까 규제를 개혁해서 독점, 경쟁을 금지시키는 걸 방지하고 자유무역을 해라. 즉 빅파이 규모의 경제, 규모의 시장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확장이 됩니다. 글로벌 경제는 빅파이다. 왜? 개념이 화폐가 아니라 구매력이고 생산품이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제조업 중심주의와 자유경쟁 시장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통 좌파 쪽, 진보 쪽이 제조업 중심주의를 가고 자유경쟁 시장은 금융자본주의 위주, 그리고 경쟁 위주의 시장으로 서비스 위주의 시장으로 많이 넘어왔죠. 이게 1차 산업과 2차 산업 위주로 돌아가다가 좀 이제 선진국이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선진국에서 후발국으로 떨어지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국가들이 보통 아르헨티나라든지 아니면은 석유가 많은데도 제대로 성장을 못한 인도네시아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자, 관련된 잘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링크를 남겨놨는데 지금까지도 이걸 가지고 이슈로 싸웁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정말로 의미가 없나? 경상수지 흑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가 때때로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의미가 없고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국에 비해서 적정 교역량이 중요한데 저 나라에 비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낸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필요로 해요. 흑자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 분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유럽 대상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거든요. 일본이나. 왜냐하면 독일이나 일본에서 장비를 수집해가지고 우리가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에 팔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조업은 정말 중요한가? 이거는 이 다음에 나온 대불황에서 중요한 게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중요하냐면은 호황기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불황기에는 일종의 밑바닥처럼 돼서 빠르게 경제를 복구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제조 불경기에서 정부가 산업은행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살려주고 조선 같은 경우도 정부 자금으로 어느 정도 살려주는 이유가 그 일종의 기둥 같은 무너지는 걸 바닥을 깔아주는 매트릭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구도 빨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경기 불황기에는 정말 미칠 듯이 재고가 쌓이는데 경기 호황기에는 가장 빠르게 복구가 됩니다. 세 번째, 개인의 이익, 즉 욕망과 공공의 이익은 일치하는가? 때때로 일치하고 때때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유무역과 선진국 개도국 모두 이득인가? 예, 이것만은 이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개도국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돼. 너네는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해도 돼. 이것들의 계획 경제를 어느 정도 허용할게. 이것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WTO 쿼터제였죠.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는가? 보통은 작동을 합니다. 근데 경쟁이 없어지는 시점이 생겨요. 이걸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독점금지법 같은 걸 접근하는 개념이 이거죠. 이게 그레이존이고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적정량이 중요하고 이것들 전부 다가 국가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중용이란 거예요.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적당한 게 좋다. 자유방임주의의 의미는 산업혁명에 맞는 제도였고 멜서 스트랩의 한심한 소리를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기근을 해결했어요. 그 다음 이제 이슈는 빈곤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기근을 해결하니까 이제 빈곤으로 넘어오게 돼요. 물물 교환을 하던 시기에서 화폐 경제를 대중화시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개념, 그게 보이지 않는 소니까 대중시장의 개념을 만듭니다. 자유무역을 통해서 구매력을 높이고 잉여 생산 물품을 활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필품을 사게 만들었어요. 시장이 형성되고 다양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기술이 발전합니다. 독일의 프리차 질소비료 거의 공기에서 빵을 만드는 수준이죠. 그리고 운송로의 발전, 저장 기술의 발전으로 기근은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이게 1차 세계대전이 되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됐어요. 이때부터는 기근의 문제에서 하는 소리가 빈곤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의 중요성이 여기서부터 강조가 됐죠. 이게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본주의의 시작. 국가가 마음대로 사유재산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국가 개입으로 인한 독점을 타파합니다. 그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보다 핵심은 제로섬, 빅파입니다. 시장이 성장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손 시장 원리가 작동할 거다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중상주의 국가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영국의 산업은 곡물법 폐지 이후 농업과 제조업에서 금융과 국제무역으로 변화합니다. 이 당시부터. 금융자본주의가 실제로 이때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게 대영 제국이 되는 핵심이 됩니다. 즉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이게 빅토리아 시대예요. 유명한 이야기,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패배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 진짜. 어느 나라 국가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패배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였어요, 전성기. 이 시기에 그래서 이 금융자본주의로 로스차일드가가 영국에서 자리 잡는 게 가장 유명하죠. 1873년에서 1900, 자, 이제 13번째. 이게 자본주의에서 계속 나오던, 정확히는 콘트라 TF 파동을
계산을 경기 변동론에 의해서 보면은 자본주의가 아니라도 이런 장기 불황적인 부분이 반복이 됩니다. 암흑기 같은 거죠. 1873년에 1896년 미국의 조합법 통과로 20년간 대불황을 맞이합니다. 이게 대공황 이전의 국제적인 최초의 위기예요. 디프레션. 철도에 이 당시에는 철도에 과잉 투자, 과잉 생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과잉해서 투자했던 유럽의 자본가들이나 아니면은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이 줄줄이 망합니다. 증권회사들도 망하고요. 이 시기에 영국은 위기에서 쉽게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산업 부문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은 오히려 유럽 투자 돈으로 철도만 잘 깔렸어요. 뭐 철도 짓던 기업들은 다 망했잖아요. 근데 철도는 남아있잖아요. 깔아놓은 철도가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잘 깔린 인프라를 얻었습니다. 너무 과잉 투자, 과잉 철도 생산해서 나빠졌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들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만 남았고 그 철도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잘 나가게 된 거죠. 사실 지금 IT 분야도 비슷합니다. 과잉하게 IT가 늘어났는데 전부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 스타트업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미국은 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해서 1910년에 영국의 1인당 GDP를 초월합니다. 이게 콘트라티에프 파동의 불황기인데 각국마다 극복 속도가 달랐어요. 보통 영국 같은 경우에 정말 기나긴 불황을 겪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이때 이후부터 분업과 보이지 않는 손, 자본 생산성 향상에서 대량 생산과 보이는 손, 그리고 육체 노동 생산성 향상에 넘어갑니다. 이게 뭐다? 과학적 관리법이라든지 포드의 대량 생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경영학의 시작점이 되는 시점이에요. 즉 케인즈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나 이런 것들은 독점에 대해서, 즉 국가 기반의 독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 독점 대신 독점의 반대는 자유 경쟁입니다. 국가 개입의 독점은 자유시장에 대해서 훼손을 한다. 경쟁이 성립이 안 되니까. 이 경쟁 자체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계속 확장이 될 거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큰 걱정할 필요 없고 재화는 계속 상승할 거고 자연적인 게 훨씬 국가 개입보다 빠르게 성장한다. 경쟁을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간에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경쟁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자본주의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력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따지면. 누구랑 얼라이를 많이 맺는가. 그거는 엄밀히 잘 보면은 세계화가 사실 그거잖아요. 얼라이를 맺은 거잖아요. 자유무역으로. 그래서 사실상 저는 자본주의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얼라이를 어떻게 맺는가에 관련된 공통적인 규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따지면 경쟁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은 전쟁이죠. 근데 경쟁이란 건 규범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전쟁이란 건 그따위 거 없이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시장 체제에 대한 큰 적으로 독점을 봅니다. 같은 업종의 사람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 만나더라도 대화 내용은 소비 대중에 대한 사기, 즉 가격 인상의 단한 모의로 끝난다. 근데 사실 지금은 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줘요. 그냥 한 기업이 가격을 올려버리면 다른 기업도 같이 가격을 올리고 그 올린 가격만큼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새로운 틈을 찾아서 저가형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중상주의라는 게 가부장적 보수주의라고 말했죠. 온정주의자, 따뜻한 엘리트들의 의무를 강조하고, 근데 국가 주도의 독점 시대를 비판하고 보호무역도 비판하는 게 자유무역입니다. 자, 그 보호무역의 가장 대표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미국이 테슬라보다 기아가 비쌉니다. 판매가 반토막이 났어요. 보조금을 받으니까 테슬라가 기아보다 싸요. 기아차보다. 미국이 지금 하는 게 이거죠. 제조업 육성, 제조업 보호주의, 케인즈주의죠.
이 자본주의 1.0 유통기한은 어떻게 끝났나? 첫 번째, 도금 시대에 독점이 생깁니다. 희한한 독점이 생겨요. 철강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그 다음에 석유라든지. 두 번째, 자유무역으로 인한 성장도 함께 세계 경제 위기도 같이 겪습니다. 이게 대불황이고 대공황이죠. 기근이 해결되는데 빈곤 문제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다시 기근 문제가 생겼어. 이 대불황과 대공황 시기에. 현대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아사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이 원칙을 깨고 근대 대공황 때 아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수정 자본주의, 즉 케인즈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과잉 생산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상주의 시절에는 식민지가 약탈 용도였어요. 근데 자유방임주의 식민지라는 거는 시장을 개발해서 시장으로 만들고 공산품 원료를 얻는 용도였습니다. 근데 시장도 자원도 없는 독일, 얘네들은 식민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들에 맞춰서 독일은 중상주의를 고수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 보호무역주의가 또 이제 중간에 만들어져요. 뭐 시대에 따라서 아무리 자유방임주의를 하더라도 중간에 보호무역주의, 정치에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를 했다가 다시 또 자유무역주의를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만들어졌을 때 독일은 그냥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특히 독일이 계속 먹으려고 했던 게 어디냐면 우크라이나예요. 여기가 자원도 많고 식량도 넘치고 오죽 식량이 없으면은 공기에서 질소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남는 방법을 찾았을까? 네 번째, 자본주의의 과잉 생산 문제. 이게 꾸준히 버블을 만듭니다. 버블 붕괴가 만들어지는 원인 자체가 사실 자본주의의 과잉 생산, 과잉 투자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방임주의가 끝나고 이 다음 단계 자본주의 2.0 수정자본주의, 그 유명한 케인즈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정경제학은 여기서 끝입니다.